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외환 위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외환 위기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낙관이 깨져나갔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일본 엔화가요. 일본 엔화가 85년도 9월 달에 1달러에 260엔 했습니다. 260개의 엔화를 줘야 1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를 주면 260엔짜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엔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일본 수출은 너무 잘 되는데 미국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엔화를 갖다가 강세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그 뭐 자세한 내용은 그냥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서 엔화 환율이요. 엔화 가치가 10년 동안 내내 환율이 내려오면서 엔화 가치가 10년 동안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 달에 엔화 환율이 1달러에 78엔까지 내려와요. 다시 85년도 9월 달에 1달러에 260엔이었죠. 그게 95년도 4월 10년이 지났을 때 1달러에 78엔까지 내려옵니다. 10년 동안 엔화가 강세를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1,000원 했던 게 300원이 된 겁니다. 그럼 엔화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본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졌겠죠. 왜? 옛날에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 260엔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78엔짜리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일본 제품의 가격이 비싸진 겁니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일본하고 수출 경합을 하는 국가가 유리해지겠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1번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퍼스널 컴퓨터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이 퍼스널 컴퓨터의 시작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체마다 한 대씩 들어가던 컴퓨터가 이제 집집마다 한 대씩 들어갑니다. 그럼 B2B에서 B2C로 바뀌죠. B2B하고 B2C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B2B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B2C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법인의 개수가 많을까요? 개인의 숫자가 많을까요? 개인의 숫자가 훨씬 많죠. 그러면 이 컴퓨터의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퍼스널 컴퓨터 붐이 불게 되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붐이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컴퓨터 공장들이 바빠지겠죠. 그럼 컴퓨터 공장들이 바빠지게 되면 많은 컴퓨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이 필요할 겁니다. 이걸 먼저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 글자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게 되고 반도체를 많이 살려는 수요들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호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요. 95년도에 굉장히 좋았었죠. 엔화가 강세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뭐 장사를 한다면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경쟁자가 힘들어하고요. 경쟁자가 제품 가격이 비싸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합뉴스 건물에서 저기 종각역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어요. 그럼 여기 식당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당은 공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더 벌려면 분점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분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더 빌려야겠죠. 돈을 빌려서 분점을 20개 세워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많은 돈을 빌려야 될 텐데 자, 그럼 돈을 어디서 빌릴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90년대 후반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8% 정도 했대요. 근데 미국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3% 한답니다. 어디서 빌리시겠습니까? 미국에서 빌려야죠. 3%밖에 안 되니까. 단 미국에서 빌릴 때는 달러로 빌려야 된대요. 뭔가 좀 찜찜하긴 하죠. 그래도 뭐 달러 빚이긴 해도 금리가 싸잖아요. 그래서 달러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달러 빚을 엄청 끌어왔는데 문제는 장사가 안 돼요. 첫 번째는요. 엔화가 갑자기 약세로 돌기 시작을 합니다. 95년 4월부터. 그래서 95년 4월에 달러당 78엔 하던 게 98년도에 150엔까지 올라가요. 그 엔화가 갑자기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약해진 거죠. 그죠? 두 번째는요. 퍼스널 컴퓨터 붐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퍼스널 컴퓨터 붐도 확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줄 알고 반도체 주문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반도체 생산 라인도 늘려놨는데 갑자기 주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연합뉴스 건물에서 종각역까지 줄을 섰었는데 이 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본점도 장사가 안 돼요. 분점은 어떨까요? 초토화돼 있지 않을까요? 그럼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대출을 해준 미국의 은행들이 뭐라고 할까요? 불안하니까 갚으라고 하겠죠.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달러를 사서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어요. 달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라서 두 손 든 게 뭐죠? 예, 외환위기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붐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 그렇죠? 두 번째는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수출 성장은 뚜렷해질 거라는 기대,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게 만드는데 그게 달러 빚을 내서 외화 부채를 내서 투자하게 만든 게 가장 큰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호시절을 이어갈 거라는 그 기대가 너무 방만해졌었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단기 외채들, 단기 부채를 갖다가 늘리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고 그게 외환위기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괄적으로 외환위기, 닷컴 버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사태까지 개괄적인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물론 책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기본적인 뼈대 골격을 알아두시고 이 골격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한번 포커스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외환위기 당시하고 지금하고 뭐 비슷하냐, 뭐 우리가 위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 먼저 참고를 해보면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도 훨씬 강해졌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많아졌고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외환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물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뭐가 있는 거냐면 무엇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한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무너졌었던 이유가요, 단기 외채가 많았어요. 달러 빚이, 단기 달러 빚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교훈이 남아있으면 기업들이 단기 달러 빚을 늘렸을까요? 지금 단기 외채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단기에 지불해야 돼, 갚아야 될 달러 빚이 많은데 외환 보유고가 없었어요. 그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와 같이 파산할 가능성,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 급격하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그때의 경계감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면성이 있는데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게 극단적이기 때문에 약간은 기업들이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무언가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호시절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이런 데에 대해서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기하고 침체는 다릅니다. 위기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같은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 팍 막혀가지고 한 다음에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침체는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냥 번아웃이 돼가지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침체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꾸준하게 떨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대중 수출이라든지 반도체 수출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수 성장도 크게 나타나질 않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의 힘이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결국에는 위기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침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겠죠. 점점 지쳐간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기 안 오니까 다 좋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양비론 양시론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 생산성이 높은 다른 산업을 갖다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데서 한국은행 총재 코멘트 같은 데도 보면은요, 대중 수출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게 있죠. 위기가 안 온다고 해서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침체도 이어지다 보면 결국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침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안이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먹거리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아까 방심, 낙관 이런 키워드를 쓰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방심의 조짐이 보인다. 낙관하고 있진 않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 생각하시기에? 일단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가계부채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채에는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있을 겁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정부하고 기업하고 가계 중에서 모두가 부채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겠죠. 이 중에서 굳이 보면은 정부는 부채 관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겠죠. 법률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의회에서도 견제를 해주고. 기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재무 전문가들이 있겠죠. 물론 기업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들, 5천만 개인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개인들 중에는 아무래도 재무 설계라든지 재무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경험이 적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 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 중에서 가계에 있는 경제 주체들 중에서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예, 그래서 이 가계 부채라는 게 가장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마구 올라갔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체제 전체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소비가 사라지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겠죠. 물건을 만들 수가 없으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이게 실물 경제의 중장기적인 위축으로 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이 가계부채라는 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거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1번,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다시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거 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게 다행이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선제적으로. 그죠? 또 하나는 이게 더 악화되는 거를 최대한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무역 흑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수출을 비롯해 가지고 무역 흑자를 꽤 많이 내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달러가 들어왔었을 때는 이 달러가 국내에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2, 3년 후에 중국의 수출이 과거처럼 잘 될까?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어쩌면 2000년대, 2010년대 대중 수출이 잘 될 때보다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전보다 돈이 덜 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돈이라는 게 하나의 윤활유인데, 이 윤활유가 덜 들어오게 되면은 과거만큼 빠르게 유연하게 경제가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해 보면은 무역 적자를 16개월 연속으로 겪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무역 적자가 이어진다는 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적자라는 거 1번, 두 번째는 가계부채라는 거 2번,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신중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무역 적자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위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잡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그 포인트들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위기의 역사마다 공통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공통점이 저는 방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 공부하는 건 좋은데 옛날의 위기하고 지금하고 같냐? 경제 상황도 달라졌고 인터넷도 발달했고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이제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97년도 위기부터 다뤘지만 사실 16세기에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 있었죠. 그다음에 막 미국의 남해 버블이, 유럽의 남해 버블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버블들이 오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블들을 잠깐 보면은
네덜란드 튤립법을 보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 튤립 구근 하나를 갖다 그 튤립 뿌리를 집보다 비싼 가격에 사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그 튤립이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튤립을 산 거 아닐까요? 튤립이 예뻐서 샀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버블과 붕괴에는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존재한다는 거죠. 16세기 인간은 탐욕스럽지 않았을까요? 16세기 인간은 공포를 못 느꼈을까요? 결국에 인간이라는 심연은요. 그 긴 시간의 역사를 관통해서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버블과 붕괴의 역사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앞으로도 이어져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돌아볼 때 무언가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테크니컬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효율화되어 있고 좋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간이라는 심연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그런 걸 함께 바라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심이라는 거, 안이함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